당신의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팀버튼 감독님의 세 번째 에피소드 팀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입니다. 와. 오랜만이에요. 저번 주에 모습을 비춰주시지 않아서 저희 두 명이서 진행했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가시가 있지? 말해. 아니, 가시가 있는 건 아니고. 아니 보고 싶었어요. 어제 근데 뭔가 예전에 사실은 제가 없었잖아요. 맞죠? 초창기. 맞아요. 초창기가 제가 맞습니다. 없었고 맞습니다. 두 분이서 진행했었는데 그때의 기분이 좀 어땠을지. 지난주 어떠셨나요? 저는 뭐랄까 좀 다르긴 했어요, 확실히. 둘이랑 셋이랑 달라요,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앞으로 계속 안 오면 될까요? 아니요. 그러시면 여기도 말이 느낌을 위해. 여기에도 말이 가시가 있고.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느낌 맞춰서 옷 입고 왔는데요. 그러네요. 네. 미리 얹어 주시지. 색깔 다 달라. 저만 튀려고. 네. 그래요. 좋겠네요. 미리 얹어 좀 주셨으면 저도 집에 예쁜 빨간색 옷 있는데. 다 빨간색이면 또 서로 그런가? 겹칠 수 있으니까. 근데 전 딱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이. 그러네요. 염색이라도 하고 올 거예요. 아무튼 저희도 이번 크리스마스 특집에 맞게끔 이번에 팀버튼 감독님의 크리스마스 악몽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 시작 전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보통 이 크리스마스 악몽 작품에 대한 감독님이 팀버튼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죠. 사실은 팀버튼은 단순히 프로듀서이셨고 실제 감독은 헨리 셀릭이라는 감독님이 맡으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사실 조사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당연히 저는 팀버튼 감독님인 줄 알았는데 제목도 팀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이야.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오해하고 계시는 지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그 제목에도 들어가 있듯이 팀버튼 감독님께서 직접 감독을 맡고 싶긴 하셨는데요. 그 배트맨 리턴즈랑 에듀드를 제작 중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감독을 하지는 못하시고 헨리 셀릭 감독님에게 넘긴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정 바쁘면 나중에 뭐 몇 년 뒤에 만들자 하고 묻혀놓으면 안 됐었나? 그러니까요. 좀 아쉽네요. 욕심쟁이네. 아무튼 그러니까 팀버튼 감독님은 단순히 그 그러니까 드로잉만 본인이 직접 하셨고 실제 연출이나 이런 촬영 부분은 헨리 셀릭 감독님께서 직접 다 하신 것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팀버튼 감독님의 상당한 영향력과 그 분위기가 들어가 있는 작품이기에 감독은 아니더라도 우리 시네브로에서 꼭 다뤄야 할 작품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좀 오해를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영화의 제목을 크리스마스의 악몽으로 알고 있지만은 실제 원제는 그 팀버튼's 나이트메어 비포 크리스마스로 해석하면 팀버튼의 크리스마스 전날의 악몽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빠진 게 전날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그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미국에서는 원래 93년 10월 29일에 그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개봉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빗볼이라는 단어가 크리스마스 빗볼이라는 단어가 드러났는데 한국에서도 제목에 맞게 크리스마스 전인 94년 12월 달 중에 개봉하려고 계획 중이었으나 그 아이들이 보기에는 너무 우울하고 좀 어둡다는 이유로 그 영상물 등급을 매겨주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심의에 걸리게 됐고요. 계속 이렇게 미뤄지다 보니까 12월 달 중이 아닌 그 다음 해 95년 1월 14일에 개봉을 하게 돼가지고 빅볼이란 단어를 빼게 됐다고 해요. 근데 결국 등급은 전체 관람가인데? 네, 사실 이게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이제 아이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다크하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걸 좀 미뤄두고 있었는데 90년대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언론에서 굉장히 이걸 비판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영등위도 이제 본인이 그런 여론을 인식하고 나서 뒤늦게 개봉을 전체 등급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우선 이 정도로 그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고 본격적인 이제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좋았던 점이 팀버튼스러움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작품이 아마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팀버튼스러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좀 이제 기괴하고 화려하고 약간 음산하면서도 그런 것들이죠. 그 안에서 약간의 뭔가 동심을 스며든 동심이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맞습니다.
팀버튼스러운. 솔직히 저는 그 팀버튼 하면은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항상 떠올랐어요. 예전부터. 가장 먼저. 네, 다른 영화가 아니라.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 악몽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제 영화들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든지 뭐 그런 그게 다 맥락이 좀 닿는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기괴하면서도 뭔가 애들 아기자기하고 뭐 그런 이미지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실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정리하자면은 약간 좀 어두운 분위기의 동화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두운 분위기라는 것은 사실 뭐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 팀버튼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한 번만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잘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 할로윈 마을의 묘사를 하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당연히 뭐 색채감이 굉장히 어둡다거나 좀 뭔가 되게 우울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그려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집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초인종을 이제 시장이 이렇게 누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초인종 소리는 뭐 따르릉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린다든지 뭐 이런 디테일적인 모습까지 뭐 할로윈스럽다 아니 뭐 팀버튼스럽다 뭐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분위기의 동화, 그러니까 동화라는 부분도 빠질 수 없는 특징 중 하나인데요. 네. 우선 영화를 시작할 때 할아버지 목소리로 약간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이런 말을 해요. 뭐 아주 옛날 옛적에, 그리고 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명절 이야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명절이 생겼는지 궁금할 거예요. 생각해 본 적 없으면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라는 말로 할아버지 목소리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들 앞에서 마치 동화를 읽어주듯이 그런 분위기로 좀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팀버튼 영화의 특징 중 하나거든요. 이게 우리가 곧 다룰 작품이기도 한데 가위손. 가위손도 처음에 할머니가 그런 손녀딸인가? 그렇게 나레이션처럼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 하듯이 시작하거든요. 아, 그래요? 긱비 씨도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맞아요. 아들한테 자기 인생 얘기 해주면서 시작하죠. 맞아요. 와.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도 팀버튼의 특징 중 하나이다. 뭐 앞으로 좀 보실 영화 중에 이런 특징을 잡아내는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인트로를 왜 그렇게 좀 뭔가 동화 구연식으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할까? 이유가 따로 제가 있을까요? 생각한 팀버튼은 영화는 영화다라고 선을 긋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의 어떤 리얼리즘이나 어떤 우리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안 담고 최대한 동화적이고 환상적이게 하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해요. 좋네요.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건 이야기야. 맞아요.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네요. 좋은 말씀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 크리스마스 악몽 영화 자체가 뭐 애니메이션 형식이기도 하고 그 일반적으로 동화에서 나오는 뭐 아름답고 귀여운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무섭지만은 않고 또 그렇게 좀 그 면에서도 나름의 귀여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유령들로 좀 묘사를 했다는 점이 팀버튼 영화의 좀 특징 중 하나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늘 이 영화에서 회자되는 부분이 뮤지컬 형식이라는 점인데요. 이 영화의 음악 감독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데니 엘프먼. 네, 맞아요. 맞죠. 이게 그 소개 영상을 저희가 찍었을 때 사실 설명을 드렸던 건데 그 이제 팀버튼의 페르소나는 조니 뎁이다 뭐 이런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의 페르소나가 바로 데니 엘프맨이라고 그 유명하신 그 음악 감독님이 계세요. 맞아요. 이것 또한 제가 알기로는 그 에드우드랑 가위손 외에는 거의 다 참여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분위기가 잘 어울려요. 둘이. 네, 맞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데니엘 프먼의 음악들은 팀버튼이 묘사하는 그런 음침하고 우울한 대상에 그 관객들에게는 신비롭고 독특한 인상을 심어주면서 그 대상에 대해 그냥 거부감이 아니라 이게 뭐지? 새로운데? 라는 인식으로 느낄 수 있도록 좀 음악이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되게 색채감 없는 그런 대상들에게 노래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는 듯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 데니엘 프먼의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리스토퍼 놀란이랑 한스 짐머처럼 그들 또한 영혼의 짝꿍으로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 영화는 1982년에 팀 버튼이 디즈니 애니메이터로 근무할 당시에 본인이 직접 시를 쓴 게 있대요. 그래서 그 시를 바탕으로 이 영화를 좀 구체화시킨 거라 그래요. 그 재미있는 게 사실은 그 팀 버튼이 디즈니에서 근무했다는 사실 그리고 근무할 당시 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상을 했다는 점. 그게 좀 재미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원작자가 팀 버튼인 게 맞네요. 감독이 네, 팀 버튼이 네, 아니에요. 그래서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양몽이라고 네, 붙인 맞아요. 게 되게 네. 맞는 네, 말이네요. 맞아요. 조앤 K 롤링의 해리포터 이렇게 그냥 쓴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팀 버튼 감독님이 직접 그림도 그렇고 아마 다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다 담겨 있을 거예요. 단순히 촬영 그리고 본인의 감독을 이름을 낸 것은 바로 헨리 셀릭인 것뿐이고 그러네. 사실 팀 버튼의 작품이라고 봐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무방할 것 같긴 하거든요. 맞네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서 그 디즈니 만화 영화의 좀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뮤지컬 영화라는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팀 버튼과 디즈니가 서로 그 자리를 겸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서로 양극단에 있는 존재임은 분명하나 그 팀 버튼이 디즈니에서 그 뮤지컬 형태를 봐왔던 것 그런 것들을 자신의 작품에 어느 정도 차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아무튼 그 뮤지컬 형태의 애니메이션이 곧 무섭지만은 않은 일종의 판타지적인 동화를 만들어낸 것에 어느 정도 일조한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신한 것 같아요. 팀 버튼은 맞아. 이제 본인만의 어떻게 보면은 상상력 그런 우울하고 그 좀 기묘한 그런 대상들에게 그 전혀 반대쪽에 있는 디즈니사에 있는 그런 영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뮤지컬을 자신의 작품에 입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우울한 대상과 어떻게 보면 호러 무비로도 볼 수 있을 법한 영화인데 사실 뮤지컬을 차용함으로써 뭔가 어린이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무섭지만은 않은 그런 동화적인 이야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아마 좀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90년대잖아요. 네. 그러면 디즈니의 골든 에이지 이게 디즈니가 몇 번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굴곡을 겪었는데 이때 90년대가 아마 제일 전성기였을 것 같아요. 라이온킹하고 또 뭐가 있지? 에이리언이 아니라 에이리언이요? 아니 디즈니가 아리엘이 나왔던 인어공주라든지 그 포카혼타스? 포카혼타스라든지 아니면 알라딘. 그게 다 90년대 아닐걸요? 90년대요 다. 아니에요. 한 80년대 90년대 나눠서 나오지 않았어요? 80년대 말 90년대 초반. 그때가 진짜 전성기거든요. 내는 것마다 완전 대박 나고 그런 시기에 이게 딱 나온 거죠. 그래서 그쵸. 좀 절묘하게 이게 좀 서로 좀 상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노래가 또 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노래가 늘 이 영화 작품에서 너무 유명하더라고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무튼 첫 번째 특징은 동화적인 어둡고 기묘한 동화적인 특징이 있고 그 두 번째로는 조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비틀주스 편에서 좀 다뤘던 이야기이긴 한데 팀 버튼 감독님의 작품에는 늘 그런 조화를 이루는 것에 굉장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팀 버튼 영화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소외된 자 그리고 조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인데 우선 이 영화의 간략한 스토리를 좀 정리해 드리면은 할로윈 마을에 사는 주인공이 이름이 잭이에요. 잭이 남들을 놀래키고 공포감을 주는 거에 굉장히 공허감을 느끼게 되고 우연히 크리스마스 마을에 가게 되죠. 여기서 재밌던 점이 그 미국의 유명한 명절들이 있는데 그게 각각 마을로서 구현되어 있다는 나무에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몇 개 알아볼 수 있을 법한 거 있던가요? 이스터 그 부활절 네, 맞아요. 당 모양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당 모양은 아마 그걸 거예요. 추수감사절. 터키였구나 그러면. 네, 맞아요. 그리고 닭인 줄 알았어. 그 달걀 문양이 거기가 이제 부활절이고 나머지는 좀 찾아봤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좀 각각의 세계관이 그렇게 구현되어 있다는 점도 팀 버튼의 상상력이 좀 굉장했다는 점.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미국의 명절 중에 하나가 할로윈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특히나 90년대 아니면 최근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할로윈이라는 걸 우리는 거의 중요시하지 않았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데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근 몇 년 사이에 할로윈이 되게 특히나 이제 좀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린 좀 연령대에서 할로윈이 거의 뭐 크리스마스 못지않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얼굴에 분장도 하고 그렇게 즐기는 날로 돼버렸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어릴 때 안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할로윈이 갑자기 이렇게 막 부상해버린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 할로윈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없죠. 것 같고 이거 마케팅 재밌으니까 코스프레하고 맞아요. 이게 또 10월 31일이잖아요 할로윈이 가장 추워지기 직전이잖아요. 그때 아니면 밖에서 놀 날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겨울 동안. 근데 약간 가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맞아. 그러면서 또 언제 한번 내가 뭐 코스프레 이런 걸 해보겠어요. 맞아, 평소에. 그러니까 약간 해방감을 느끼는 그런 거에 약간 재미가 있으니까. 맞아. 재미, 놀이 문화의 하나로서 정착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에 이제 게임 회사 같은 데서도 할로윈 뭐랄까 할로윈 그런 걸 상품 같은 걸 많이 팔아요. 롤이나 이런 데 가도 할로윈 같은 거 다 이제 그 몇 가지 계절이 있거든요.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런 코스튬 같은 거. 네네. 할로윈 그래서 이건 기업의 상술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젊은 사람들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명절보다 컨셉이 확실하잖아요. 맞아요. 컨셉 그러니까 맞다.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이렇게 컨셉이 확실한 그러니까 명절은 맞아. 아니죠 우리한테는 이런 그 기념일이 있나요? 없죠. 약간 귀신, 죽은 자들, 뭐 음침한 거, 뭐 호박, 마녀, 뭐 이런 것들의 컨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 유령 뭐 이런 거는 다 서양 귀신이거든요. 맞아요. 네. 아니요. 한국에서는 처녀 귀신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우리가 평소에는 무서워하는 것들을 되게 재밌게 이제 가지고 노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컨셉이 확실한 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놀이 문화라고 생각하지 그 명절의 의미를 막 젊은이들이 되새기고 막 이런 문화 같진 않고 단순히 뭐 친구들하고 재미 목적으로 뭐 그런 하루지 않을까. 특히 재밌는 게 미국에서는 뭐 트리거와 트릿 해가지고 그 애들이 사탕 주세요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죠. 근데 사탕을 왜 달라고 그럴까요? 그거 약간 액땜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할로윈 의미 자체가? 액땜? 그러니까 약간 귀신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아이를 약간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나도 근데 비슷한 생각인 게 우리도 그 추석이나 설날 때 조상신에게 절을 하잖아요. 맞아, 그거랑 이제 미국에서는 비슷한 개념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다. 귀신이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추측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어쨌든 최근 크리스마스 마을에 방문하게 되고요. 그 이제 크리스마스 마을에 우연히도 방문하게 된 잭은 굉장한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할로윈 마을과 크리스마스는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는 공간이에요. 맞아요. 우선은 명절의 의미부터 그렇고요. 그 영화 내에서는 색채감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대조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선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에도 두 마을 간에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바로 행복감이라는 거예요. 대신 이 행복감은 이제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만 다른 거죠. 두 마을 다 주민들이 행복하긴 행복하구나.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마을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지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뭐 좋은 행동을 해야 착한 행동을 하고 그쵸. 좋은 행동 선물을 주고받고 어린이들에게 주기 위한 선물을 뭐 만드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반면에 할로윈 마을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미소를 짓던가요? 사람들을 놀래켜줘야죠. 그렇죠. 공포에 떨게 해야 되고 그 이제 각 마을의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각 마을의 행위자들이 서로 반대되는 행동을 취해야만 해요. 그 제가 비틀주스 편에서도 팀버튼 작품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중 하나가 그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에 대한 무의미함 바로 좀 이 부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과 밀접한 마을은 아마 크리스마스 마을일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크리스마스 마을과 할로윈 마을의 중간에 위치한 세계가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현실 세계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맞아요. 크리스마스 마을 또한 현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특징이 뭐 두 곳 모두 다양한 색채감을 갖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고, 또 크리스마스 마을에는 일하는 난쟁이 같은 애들이 있는데, 요정인가?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의 모습은 현실 세계의 아이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어쩌면 이게 바로 디즈니식 애니메이션처럼 오늘날로 보면은 정상으로 취급받고 있는 맞아요. 다양한 정상인들이 모여 있는 이런 세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조적으로 비정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공간이 바로 할로윈 마을이 될 겁니다. 하지만 팀 버튼은 이런 비정상적인 세계인 할로윈 마을을 절대 악의적으로만 그리지 않았거든요. 우선 기괴한 형상을 띠고 있지만 그 안에서 행동만 다를 뿐 웃고 울고 걱정하고 사랑에 빠지고 그리워하고 두려워하고 고뇌하고 등등 뭐 보통의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는 감정들을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할로윈 마을의 유령들의 행동이 막 그렇게 무섭거나 악해 보이지만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이제 뭐 여러분들도 다양한 그 사회 경험을 하면서 이제 좀 서로 다른 존재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반드시 오해라는 점이 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그 잭이 이 영화에서도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데 자신의 행동이 그 할로윈 마을의 유령들에게 늘 행복감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산타클로스가 되면은 현실 세계에서도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뭐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대포를 맞고 쫓겨나는 첫 번째 산타클로스가 되고만 마는 거. 그 보통 우리가 그 TV 만화를 보면은 악당을 물리치면은 관객들은 통쾌함을 느끼거나 뭐 좀 희열을 느낄 수도 있는데, 아마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면은 아마 우리는 잭에게 대부분 연민의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뭐 통쾌함을 느꼈다는 분 안 계시죠? 저도 연민을 좀 느꼈고, 그런데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영화를 봐오면서 이런 잭의 순수한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잭은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크리스마스 마을에서 본 것들을 사람들에게 그 말로써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만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저는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제 잭이 산타클로스를 설명하면서 그 산타클로스의 이름을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뭐였지? 막 뭐 다르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갈고리 손. 맞아요. 샌디 클로우즈라고 하거든요. 샌디 클로우즈. 그러니까 이게 얼핏 듣고 온 거죠. 그렇죠. 아니 그 얼핏 듣고 온 건데, 이게 산타클로스, 샌디 클로우즈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샌디 클로우즈란 말이 그 칼날손이란 뜻이래요. 칼날손인데, 그러니까 자신이 할로윈 마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로만 어떤 대상을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산타클로스라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거를 마치 자신의 마을에서 공포감을 주었던 어떤 칼날손으로밖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맞아. 현실인 거죠. 맞아.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팀 버튼 감독의 센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크리스마스 마을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져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자신의 빈 방에 채워보지만 어떠한 이유로 도저히 행복감을 가져오는지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막 그 칠판에 공식으로도 막 써놓기도 하는데 아무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맞아. 결국에는 굉장히 고심하다가 이제 결정한 것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에서 답을 찾자 이거였고, 그 할로윈 마을에서 기쁨을 주었던 것들로만 이제 선물을 포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잭의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결과는 좀 새드 엔딩이긴 하지만은 잭의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아마 팀 버튼은 이 부분에서 비정상적,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외받는 대상들이 어울리지 못하는 현실과 그것이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마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팀 버튼도 사실 어릴 때 좀 괴롭힘이나 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좀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잭의 인물에도 어느 정도 투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이 영화에서 또 중요하게 눈여겨 볼 만한 캐릭터들이 몇 개 있는데 혹시 뭐 잭 말고도 또 어떤 생각나는 캐릭터들이 있나요? 셀리? 셀리? 어땠어요, 셀리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네. 왜 어떤 점에서? 일단 셀리는 약간 원래 존재하던 존재가 아니라 그 박사가 만들어낸 프랑켄슈타인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근데 이제 자아가 생긴 그래서 사실 박사가 자기 꼬붕 삼으려고 AI 같은 걸 만든 건데 이제 걔가 너무 자아를 가져버려서 박사를 자꾸 이제 말을 거절하고 근데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잭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뭐 말이 안 되진 않네.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잭을 이제 박사님 말씀을 어기고 도와주는 존재로 나오는데 셀리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달리 다른 할로윈 마을의 다른 주민들이랑 다르게 다르죠. 놀래켜주거나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하고자 하는 목표가 의식이 전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약간 좀 겉도는 느낌 계속 들죠. 그러면서 결국은 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혼자서 약간 이 마을에 안 어울리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긴 해요. 맞네요. 저는 저쪽에 캐릭터 디자인을 좀 언급하고 싶은데 네. 그 셀리를 만든 그 박사 네. 박사가 되게 재밌는 게 휠체어에 앉아 다니면서 뇌를 자기 뇌를 딱 맞아. 이게 만지작 거리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신선했어요. 맞아요. 되게 좀 혐오스럽진 않고 되게 좀 귀엽다. 기발한 아이디어다. 또치 닮았어요. 또치 맞아. 둘리의 또치 닮았어요. 얼굴만 똑대서 또치 만들어도 되겠다. 그 박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장도 재밌는 게 얼굴이 돌아가요. 네. 돌아가면서 표정이 바뀌어요. 네. 그 바뀌는 게 뭐 자기가 좀 겁먹거나 뭐 이렇게 그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것도 되게 기발하다 생각했어요. 맞아요. 디자인 되게 잘했다. 근데 그런 디자인도 다 팀 버튼이 한 거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다들 이제 좀 정이 가더라고요. 캐릭터가. 캐릭터 한 명 한 명마다 각자 그 고유의 그런 느낌이 있어. 특히 할로윈 마을에 또 그 되게 꼬맹이들이 있는데 꼬맹이들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잡으러 갔던 꼬맹이 삼총사. 네, 삼총사. 삼총사도 좀 재밌었고 나름의 캐릭터가 분명했고 또 좀 이제 좀 뭐랄까 그 드라큘라 같은 애들도 있고 맞아요. 그 마녀 할머니 같은 늑대 인간도 있고. 늑대 인간도 있고 각각의 캐릭터가 너무 신선한 거예요. 맞아요. 기존에 재밌는 게 이게 드라큘라나 뭐 프랑켄슈타인이나 이미 이제 너무 많이 봤던 캐릭터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느 매치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팀 버튼만의 고유한 디자인이다. 저는 집에 피규어 모아놨는데 그 잭의 피규어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네. 원래 저는 좀 조영미라든지 그런 걸 보고 이거 조영미가 괜찮으면서 사는데 얘는 되게 잭 자체는 피규어로 모아도 되게 예쁠 것 같잖아요. 생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놨어요. 맞아, 인기 많더라고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셀리도 인기 많고요. 그 잭이 키우는 강아지 제로도 인기 많고. 유령 강아지. 귀엽다고 많이 모으더라고요. 영화 한 편이 지금 거의 한 30년 됐는데 이 한 편 가지고 피규어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맞습니다. 뭐 다들 말씀해주신 캐릭터가 굉장히 특색이 있다는 것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제가 눈여겨본 캐릭터는 부기우기맨하고요. 그 셀리라는 부기우기맨 부기우기맨 아시죠? 네. 벌레로 이루어진.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기우기맨의 모습 이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기우기맨은 악역이죠. 악역. 예, 맞아요. 완벽한 악역. 네, 완벽한 악역. 그러니까 참고로 그 부기우기맨은 수백 마리의 벌레로 이렇게 만들어진 유령이거든요. 그 실제로 이 영화 찍을 때 부기우기맨의 최후를 그리기 위해서 1,200마리의 벌레를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 와. 한 땀 한 땀 만들어가지고 결국에 그 장면을 찍어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그 클레이. 네, 클레이예요. 스톱 모션이죠. 네, 맞아요. 저 그거 어떻게 구현했을까? 그 벌레 진짜 많거든요. 진짜 힘들었다고 해요. 진짜 힘들었겠다. 네, 맞습니다. 그 일일이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움직이고 찍고 움직이고 찍고. 이거 완전 중노동이요. 맞아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셨다는 점. 눈물이 날 것 같네. 네, 진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것 같네. 네. 아무튼 갈아 넣었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보통 그
아웃사이더들이 그 사회로부터 배척당했을 때 하는 행동이 크게 두 가지의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스스로 사회와 거리를 둬서 히키코모리가 되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폭력적으로 사회와 대면하는 거예요. 맞아. 팀 버튼은 아마 그 두 번째 모습,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사회와 대면하는 모습을 그 부기맨으로 좀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기맨은 굉장히 좀 독특한 캐릭터인 게 사실 할로윈 마을에 있는 유령들이 그렇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의하면은 그런 악에 위치한 존재들이 맞지만은 악의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완벽하게 악의 대상으로 묘사된 게 이 부기우기맨이에요. 대표적인. 특히나 할로윈 마을에서도 갇혀 있잖아요. 안에 그 창고 같은 데. 맞네요. 네. 그렇죠. 나오지도 못해. 할로윈 마을에서도 갇혀 있는. 네. 얼마나 악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기맨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같은 마을 사람인 그 잭이랑 뭐 셀리 얘네들도 공격하고 실제로 상대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유일한 캐릭터이거든요. 맞아. 그럼 할로윈 마을 친구들은 마음은 착하네요. 순수하죠. 순수하네. 순수한 아이들. 진짜 그 부기오기맨이 진짜 잘 만든 캐릭터인 게 벌레 한 마리로 시작해서 자기 벌레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덩치가 커진 거잖아요. 얘가 탐욕 덩어리잖아 완전.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마지막에 벌레 되게 한 마리 남은 걸 발로 밟아 죽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 어떻게 봤냐면 걔가 탐욕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하잘것없는 벌레인 거예요. 근데 그 하잘것없는 게 모여가지고 그 거짓된 형상, 그 자루 안에 담긴 거짓된 형상 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걔는 악인도 못 되는 정말 하찮은 존재였는데 억지로 그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저는 약간 이렇게 봤고 그래서 더욱 좀 불쌍한 캐릭터다. 불쌍했어요? 왜냐면 본질은 벌레니까 어떤 그 사람도 못 되는 그냥 본질은 벌레일 뿐인 그런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벌레가 팍 터질 때 산타클로스가 한 마리를 밟아 죽이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게 본체다라고 사람들이 해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 벌레가 본체였다. 산타클로스가 죽였다. 그것도 괜찮은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그런 벌레밖에 안 되는 하찮은 존재였다. 하찮은 좀 제일 불쌍한 존재다. 그렇죠. 이렇게 봤어요 저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요. 제가 볼 때는 완전 악의 대상이었어요. 약간 폭력적인. 그러니까 그 부기맨이 그 이제 사람을 목숨을 죽일지 말지 결정할 때 주사위를 던지거든요. 네. 그 주사위를 던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게임이라는 거는 주사위의 독립성에 맡기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결과에 대해 영향을 끼치면 안 되죠. 그게 반칙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부기맨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주사위의 결과를 임의로 바꾸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기맨이 비틀주스 영화에서 그 비틀주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집단 전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팀 버튼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아웃사이더를 그려낸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웃사이더도 급이 있구나. 또 다르구나. 급이 있다는 느낌보다는 해서는 안 될 행동,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맞아. 그렇다면 셀리는 좀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이 영화에서? 셀리는 너무 정이 가요. 셀리도 아웃사이더긴 한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혼자 그 할로윈 마을의 그 성향에 어울리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사람을 놀래키려는 의욕도 없고 되게 무기력하고 항상 무슨 연유에서는 그 해골 바가지를 막 그렇게 좋아하던데 근데 약간 부기맨과 같은 맥락으로 둘 다 아웃사이더의 한 종류인 것 같긴 해요. 부기맨이 그런 자기의 고립감이나 이런 거를 폭력적으로 표출하는 편이었다면 셀리는 좀 더 안으로 승화시키고 사랑이나 이런 걸 자꾸 찾아 헤매는 약간 그런 아웃사이더였던 것 같아요. 사랑을 찾아 헤매는 아웃사이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셀리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잭을 만약에 잭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 삶이 항상 어쨌든 박사로부터 도망치잖아요. 맞아요.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그럼 잭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셀리라는 친구는 살아갈 의미, 이유를 찾았던 거예요.
사랑이 위대하다. 이게 셀리란 친구는 잭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거듭난 거야 이게. 그렇게 생각되네요. 만약에 잭을 사랑을 안 만났어 봐. 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자기는 박사한테 만들어졌는데 그 박사도 되게 싫어. 도망치고 싶어. 얼마나 항상 겉도는데 나중에 결국 이제 둘이 잘 되잖아요. 이게 사랑의 위대함이다. 사랑의 위대함.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네요. 프로메테우스의 데이비드가 저는 생각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데이비드도 자기 만들어준 박사랑 아버지 다 죽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셀리도 막 고분고분한 척 하더니 결국 막 약 타가지고 먹이고 이러잖아요. 결국 뭐 죽이는 약은 아니었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주를 약간 거스르고 더 위의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느낌 자체가 약간 되게 프로메테우스의 데이비드랑 비슷한 면이 있네요. 네네 맞네요. 아무튼 저는 셀리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제 할로윈 마을과 대척점에 있는 마을이 크리스마스 마을인데 이 세 개를 연결해주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연결고리? 그러니까 이것도 비틀주스에서 보면은 리디아 같은 역할을 좀 맡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서로의 대척점에 있는 서로의 존재를 인식만 하고 서로 다른 공간에서 분리된 채만 살아간다면은 그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서로 가치관을 존중하고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그게 의미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크리스마스 마을이 우리가 지금 언뜻 보기에는 완벽한 것 같고 마냥 행복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마을마저도 할로윈 마을과 이렇게 소통해야 더 좋아진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게이 지수라는 게 있어요. 게이 지수. 게이라는 말은 동성애자 그대로 맞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연구를 좀 했었는데 미국의 동성애자 거주 비율 탑 10과 그리고 첨단 산업 도시 탑 10을 비교해 봤대요. 그랬더니 6개의 도시가 동일한 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자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것을 좀 고민하다 보니까 일종의 본인이 가설을 세웠는데요. 그게 3T 이론이라고 해요. 3T 이론이 뭐냐면 첫 번째 T가 테크놀로지입니다. 첨단 기술이고요. 두 번째 T가 탤런트, 재능이고요. 세 번째 T가 톨레랑스라고 하는 포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올라가 보면은 포용성이 높은 도시에 일반적으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고 이게 바로 도시의 첨단 기술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이론이에요. 동성애자들은 차별 대상 중에서 제일 끝판왕에 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동성애자까지 포용할 수 있는 도시는 독특하고 괴상한 능력을 가진 아웃사이더라도 자유롭게 사회와 교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도시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2구 그 인근에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재미있는 사실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나치당이 한 12년 정도 집권을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강압적으로 탄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과 나치 반대당에 속하는 교수들, 과학자들을 모두 해고시켰대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이제 미국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도망가신 분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찍어보세요. 빨리 알려주세요. 도망간 사람 중에요? 아인슈타인? 맞아요. 찍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아인슈타인 유대인이긴 하잖아요. 네,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이신데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이름 한 명으로도 어떻게 미국이 독일을 제치고 넘버원 첨단 산업 국가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설에 불과하지만은 이 영화 주제와 연결되는 꽤나 흥미로운 이론이라서 저는 갑자기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생각나는 게 애플의 사장? 스티브 잡스요? 잡스 이후에 팀쿡 네. 팀쿡 이분이 동성애자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아닌가? 어쨌든 근데 확실히 저는 이제 동성애자들의 장점이 뭐냐면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분도 그렇고 뭐랄까 그러니까 동성애를 한다는 거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술성이 뭔가 예술성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창의성 이런 것도 뛰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남성성만 강한 사람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기기가 딱 1대1 비교해봐도 어렵잖아요.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예술적인 성향을 발휘하는데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내용을 좀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전 남성이지만 남성성을 최대한 좀 없애고 죽이고, 특히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죠. 남자가 좀 이것도 좀 모순이긴 한데 여자다움, 남자가 여자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좀 뭔가 더 성숙하고 더 나아지지 않을까? 여성이 남자다, 이거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네. 전 그 여성성을 최대한 좀 발휘하고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전 그 최대한 좀 제가 좀 뭐랄까 좀 거친,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 좀 거친 편이었던 것 같은데 최대한 말도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고 행동도 좀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게 네, 저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여성성이라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아무튼. 아무튼 셀리로 돌아와서 셀리는 할로윈 마을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유일하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랑. 인물인데요. 사랑은 사실 할로윈보다도 크리스마스에 좀 더 어울리는 감정이잖아요. 즉 셀리는 약간 겉모습은 당연히 할로윈스럽지만 누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면은 크리스마스스러운 어떤 중간 단계에 위치한 인물로 상호간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대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팀 버튼이 바라는 아웃사이더 세계에 대한 모습이자 어떻게 보면 팀 버튼 본인도 그 셀리처럼 그 아웃사이더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팀 버튼도 아웃사이더로 묘사될 수도 있잖아요. 네. 아웃사이더를 대표해서 현실 세계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것 아닐까, 영화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표해서 소통한다, 이것도 되게 좋네요. 자기가 이제 그 아웃사이더라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거 이제 세계의 수많은 아웃사이더들 아니면 히키코모리들을 대변해서 자기가 대중문화에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이런 사람이 한 명쯤은 필요하다.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좋은 점은 조화를 이룬다는 점인데,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다르면은 이제 싸우거나 아니면 스스로 고립되는 형태를 많이 보이거든요. 맞아. 그럼 이제 이 자체로도 봉합될 수 없는 이제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누군가 한 명을 양보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해해서 다가와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팀 버튼은 본인이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거를 자신의 독특함을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게끔 영화를 제작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팀 버튼의 작품을 보고 그런 기이하고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본래 악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팀 버튼의 영향력은 많은 부분에서 굉장하다라는 점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이 전 좀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저는 히키코모리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취업이 안 되니까 나이는 먹었는데 자꾸 이제 좌절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맨날 저를 붙잡고 우셨어요. 야, 너 어떡하냐. 제가 취업을 하면 맨날 제가 일을 못해서 맨날 쫓겨났어요. 나는 취업을 직장인이 못 되나 보다.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저는 집에서 실제로 몇 년 동안 게임만 하고 살았어요. 일어나서 게임하고 하루 종일 그냥 게임이 저의 유일한 그 구원이었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이런 아들과 둘이 사는데. 그런 입장에서,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지금도 알바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머니 그 편의점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온 거죠. 저는 항상 근데 그 게임 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항상 그 방 안에 항상 갇혀 있지만, 제가 게임을 했던 이유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사람들과 좀 어울리고 싶고, 게임 속에선 그래도 그 캐릭터로 내가 팀플을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그 같이 어울리고 싶었는데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세상으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히키코모리로서 이제 세상에 팀 버튼하고 저는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나도 뭔가 좀 다른 사람하고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나와가지고 이게 이분은 저는 그래서 그 팀 버튼 감독은 감정적으로 제가 공감이 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짠해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팀 버튼 감독님의 작품을 다루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아니 저는 당연하죠. 팀 버튼뿐만 아니라 저는 뭐 놀란 감독님도 그렇고 가까이 감독님 자체를 존경하고 팀 버튼 특히나 이제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씩 다 챙겨보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준비한 게 이 정도.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크리스마스 악몽은 사실 스토리나 그런 메시지적인 것보다 저는 비주얼이 압권이었던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 무엇보다.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 그 처음에 잭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사색에 잠겨 있을 때 강아지랑 올라가는 그 동글뱅이 언덕 있잖아요. 그게 저는 잭보다 더 시그니처라 생각하거든요. 진짜 맞아요. 이렇게 꼬부러진 언덕에 큰 보름달이 걸쳐 네. 있고. 맞아, 잊을 수가 없어. 그 비주얼이 너무 세련된 거예요. 너무 세련되고 너무 예쁘고 저는 잭이 아니라 그 언덕과 그 달 그게 되게 시그니처이고 약간 뭐 포스터로 걸려면 걸고 싶을 정도로 피규어로 만들어야 돼. 피규어. 포스터보단 피규어로. 그 달에 이제 잭이 이렇게 앉아서 고뇌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셀리도 맞아요. 그 언덕에 올라가서 고뇌를 하기도 하고 또 항상 이렇게 달이 나오는데 이제 잭이 산타클로스를 납치해서 산타클로스가 됐을 때도 이제 뭐 그 썰매를 끌고 가면서 달 앞을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맞아요. 항상 그 어두운 하늘의 달과 잭과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알죠? 그냥 딱 정제된 동그라미가 아니라 그냥 아무나 이렇게 찰흙으로 빚은 듯한 울퉁불퉁한 동그라미를 사용하잖아요. 그런 느낌 자체가 거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팀 버튼이 거의 최초가 아닐까.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정체. 맞아요. 약간 이렇게 왔어요. 맞아요. 그 팀 버튼 감독을 조금 깊게 이제 철학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라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정도구나. 네, 그래서 특히나 전 팀 버튼 하면은 그 뭐랄까 미장센을 어느 영화를 하더라도 지난 시간에 저희 배트맨하고 비틀주스도 미장센이 압권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앞으로 다룰 작품들도 아마 미장센 빼놓을 수 없어요. 저는 감히 이제 예상하건데 놀라는 스토리나 뭐 시간 가지고 이제 좀 많이 그거에 집착하는 분이었다면, 그러니까 감독마다 집착하는 게 하나씩 있잖아요. 이 팀 버튼은 이미지적인 거. 그러니까 이미지 미장센이 너무 강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미장센을 앞으로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집중적으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미장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소재 하나하나, 캐릭터 디자인 하나하나 이렇게 한 게 되게 너무 센스 있다고 생각했고 맞아요. 지금 그 비주얼 그대로 개봉을 한다 해도 누구 하나 촌스럽다고 할 수가 없는 비주얼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도 이제 뭐 한때 유행돼서 잔혹 동화나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했던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도 그 여자 주인공이 잔혹 동화 작가로 나와서 동화가 몇 개 소개가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파들이 팀버튼 거를 차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괴기하게 크고 뭐 그 빅 아이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팀 버튼이 크고 막 뭐가 왜곡돼 있고 막 팔이 하나 없는 아이 막 이런 게 나와요. 애들용 동화인데 되게 징그럽게 생긴 그런 사파들이 나오는데 팀 버튼이 확실히 그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선두주자고 후대에 쭉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 그리고 이 잔혹 동화가 우리가 지금 머리가 커가지고 봐서 잔혹 동화지 전 애들이 봤을 때 이게 하나도 안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어떤 점에서? 애들이 이거 크리스마스 악몽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이거 전체 관람가 안 되겠는데 자기들 생각이지 애들한테 이걸 보여줬을 때 애들이 이거 우리가 좀 보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있겠어요?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른의 시각으로 이걸 보는 게 아닌가. 보는 사람이 아이고 순수하면은 이 영화는 굉장히 순수할 텐데 이게 너무 이게 다 커버린 사람이 보니까 이게 계속 잔혹해 보이고 좀 그래 보이는 면모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보는 사람 당신 탓이다.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도 아이들이 보기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라는 맞아요.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 맞아요. 인터뷰를 봤었는데 팀 버튼 감독님 인터뷰를 한 걸 봤었는데 딱 그 이쁜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셨거든요. 본인이 왜 동화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우울하고 좀 기묘하게 표현하는지 딱 근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요? 보고 오신 건 아니죠? 뭐 맞고요. 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 이게 우리 눈에야 이런 거지 맞아요. 아이들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일 거다. 약간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 맞네. 진짜 이상한 나라 앨리스 우리 앞으로 다음에 이제 다룰 영화들도 애들이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네요. 재밌다 그럴 수 있겠네요. 까르르 신기하다. 그냥 그렇게 볼 것 같아서 맞아. 저는 그냥 좋은 동화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팀 버튼 감독님이 우리 어릴 적에 우리가 그 봐왔던 동화라는 건 굉장히 그 예쁘고 예쁘고 맞아요. 아름답고 권선징악 그런 이야기들만 담겨 있는데 사실 어린 아이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어른이 돼서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세상 완전 다르거든요. 헬이지 헬조선인데 그때 그렇게 어릴 때 그런 작품들만 보고 성장해온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사회를 마주친다면은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여기 진짜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세요. 진짜 이거는 제가 절실하게 최근에 깨달은 건데 진짜 이런 오히려 사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를 애들한테 뭐 성교육도 그렇고요. 요즘엔 뭐 성교육 잘 하고 있겠죠. 물론 공교육에서. 근데 그거를 어쨌든 애들은 뭐 다 요즘 유튜브나 이게 워낙 이제 다 열려 있어가지고 다 찾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육의 역할이 그래서 애들한테 막 지금까지 우리 공교육은 가리고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뭐 착하게 만들고 이런 좀 훈육하는 식으로 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팀버튼스럽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 현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교육적으로도 다 커서 성인이 돼가지고 뒤늦게 나는 왜 현실을 모를까 그런 애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학교에서 배우던 현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학교에선 좋은 거 바른 것만 배웠지 예절만 배우고 근데 막상 세상에 부딪히니까 너무 힘들고 말 그대로 헬조선이라는 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좀 마음이 열었나 싶은데 내가 마음이 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막 휙휙 넘어지는 것들을 많이 봐요. 세상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좀 뒤늦게 깨닫는 게 아니라 부딪히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공교육에서부터 그냥 어른들이 차라리 세상은 헬이다 이게 좀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어떨까? 그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수 있는데 교육적으로. 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교육적으로 교육이라도 참되고 바른 거를 좀 가르쳐야 자기 그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확립이 바로 되고 그러고 이제 세상과 부딪혔을 때 조금 그거를 바르게 소화해낼 힘이 생기는 거지. 어릴 때부터 막 사기꾼도 많고 도둑놈도 많고 세상 그래라고 알려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행복한 세상만 바라보게 하는 것과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너무 그 진짜 현실이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돈 벌어야 돼. 너 돈 벌어야 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지점을 구분해서 그 가운데 지점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팀버튼 식으로 맞아요.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할로윈 마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어떤 형태로 있을 수 있냐면 그냥 그런 집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맞아요. 정말 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맞아. 근데 걔네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걔네는 뭔가 타고나게 그런 성향으로 타고난 거야.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접하면서 다양성에 대해 배우는 거죠. 좀 뭐랄까 괴롭힌다는 것을 말하기는 좀 너무 교육 목적상 괴롭히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떤 거 다크하고 아무런 이런 그냥 천성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를 이렇게 보고 나면은 커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던지 아니면 자기가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것도 그냥 사람의 한 종류지라고 다양성을 배울 수 있어서 훈련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나왔네요. 저는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이게 이 영화는 이 얘기 해야 돼. 이게 재밌는 게 스토리상으로 저 스토리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 크리스마스 영화는 주로 보면 크리스마스만 나와요, 배경이. 근데 크리스마스에 할로윈을 접목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게 이런 아이디어는 이 영화가 최초고 이후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할로윈과 크리스마스를 접목한다? 할로윈은 좀 뭔가 귀신이 나오니까 그 장르가 호러죠. 공포인데 크리스마스는 뭐 진짜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 이 파티 분위기인데 이 둘을 합친다? 이 스토리상으로도 너무 절묘한 거예요. 저는 보면서 이 설정이, 컨셉이 이게 너무 잘 했다.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유행인 게 통섭하고 막 이런 거 좀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 시초가 아닐까. 잘 맞는 것 같아요, 스토리상으로도. 스토리도 너무 좋았고 좀 참신했던 아이디어. 참신했어요, 아이디어 자체가. 뭐 많은 이야기 나눠본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 되는 것 같고 여기서 크리스마스의 악몽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